지옥 같던 내 결혼 생활, 젊은 날엔 원망뿐이었어요. 그 사람은 내 청춘을 망가뜨린 남자였죠. 하지만 요양원 침대 위에 누워있는 그 사람을 봤을 때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내 이름조차 기억 못하는 그 사람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인생이란 게 결국 돌고 도는구나. 이런 사연 당신도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마음이 닿았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6살 홍경자예요. 충남 보령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서울로 올라왔어요. 시골집은 너무나 가난했고 형제들은 많기도 하고 공장에 취직하면 나라도 가족한테 도움될 줄 알았죠. 설렘과 긴장감, 무서움까지 느껴가며 서울로 올라올 작정을 했죠. 무작정 올라왔어요. 그 새벽 고속버스 안에서 왜 그리 눈물이 나던지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막내 1살인가 2살 때 기억도 희미한 아버지. 칠형제를 키워야 하는 어머니의 고달픔에 항상 저는 하나도 받질 못하고 자랐어요. 그런데 떠나는 날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감정이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홀가분하게 떠날 줄 알았는데 막상 마음 한구석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서울에 도착하니 사람들 소리, 버스 경적, 그게 그렇게 낯설고 무서웠어요. 처음 취직한 곳은 의류공장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세수하고 6시 반이면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공장 안을 가득 채웠죠. 다림질 기계 열기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바늘에 손 찔려 피가 나도 일단 깎일까봐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점심시간 30분. 도시락엔 짠지와 밥뿐이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웃음이 있었어요. 옆자리 순의 언니가 경자야, 오늘도 야근이래. 그래도 우리 내일 월급날이야. 그렇게 말하며 둘이 마주보며 웃던 그때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하루가 참 길었어요. 손끝엔 바늘 자국이 남고 눈은 실밥에 시려서 뻑뻑했죠. 기숙사 방엔 6명이 다닥다닥 붙어 잤어요. 다들 피곤해 이불 속으로 파묻히면 기숙사 방 안엔 숨소리만 들렸어요. 선풍기 한 대가 덜그럭거리며 돌아가고 좁은 창문으로는 서울의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죠. 그 불빛을 바라보다 보면 자꾸 고향 하늘이 떠올랐어요. 웃음도 많았지만 창문 너머 서울 하늘을 바라볼 땐 고향 생각에 몰래 울기도 했어요. 여름밤이면 마당에서 귀뚜라미 울던 소리, 엄마가 부엌에서 지글지글 부치던 부침개 냄새, 그게 그렇게 그리웠어요. 그렇게 꿈을 꾸던 시절이었죠. 그 사람을 만난 건 내가 공장에 취직한 지 3달쯤 됐을 때였어요.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언니의 소개로 한번 만나봐라, 성실한 사람이야. 그렇게 나온 중매였죠. 처음 봤을 때 키도 크지 않고 옷차림도 수수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빛이 참 따뜻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고 웃을 때 살짝 내려앉는 눈꼬리가 왠지 믿음직스러웠죠. 그땐 다들 연애다운 연애를 못하던 시절이었어요. 영화관 한 번 가는 것도 사치였고 데이트라고 해봐야 퇴근 후 공장 앞 포장마차에서 뜨거운 국수 한 그릇 나눠 먹으면서도 웃던 얼굴이 아직도 선해요. 나는 젓가락을 들다가도 자꾸 웃음이 났어요. 그 국수 한 그릇이 그렇게 따뜻할 줄 그땐 몰랐죠. 그 사람은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주말마다 야근을 했고 퇴근길엔 늘 내 손에 빵 한 봉지를 쥐어줬어요. 단팥빵이에요. 경자 씨 단 거 좋아하잖아요. 그 마음이 고마워서 언젠가부터 그 사람의 작업복 냄새가 내 외롭고 고단한 서울살이가 위로가 되었죠. 그렇게 6개월을 만나고 결혼했습니다.
둘 다 가진 게 없고 집안에서도 받은 게 없다 보니 결혼식은 예식장 대신 구청 뒤뜰에서 열린 합동 결혼식이었어요. 하얀 면사포는 누가 쓰던 걸 얻었고 반지는 시장 금은방에서 실반지를 맞췄어요.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어요. 신혼여행은 버스 2번 갈아타고 간 강원도 삼척 바닷가. 파도 소리 들으며 우리 평생 잘 살아보자. 그렇게 약속했죠. 신혼집도 공장 근처 사글 세 방 하나 얻었어요. 방 한 칸, 부엌 하나, 이불 한 채. 그래도 그 시절엔 그게 세상 전부였어요.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었지만 그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새벽이면 나보다 먼저 일어나 그 사람이 도시락 2개를 쌌어요. 김 한 장, 계란 한 알, 그리고 김치 몇 조각. 그걸로 하루 종일 버티며 일했죠. 돈을 아끼느라 버스도 안 타고 퇴근길엔 나란히 손을 잡고 걸으며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겨울이면 방 안에서 둘이 꼭 붙어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도 언젠가 방 2칸짜리 집으로 이사 가자. 그렇게 말하던 그 사람의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월급날이면 둘이 시장에 나가 장을 봤죠. 배추 몇 포기 사서 김치를 담그고 된장찌개를 끓이면서도 웃었어요. 세상 부러울 게 없었죠. 그렇게 열심히 일하며 조금씩 통장에 돈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나는 새벽마다 그 통장을 꺼내보며 우리도 이제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꿈을 꿨죠.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이상하게 피곤하고 속이 메스꺼웠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축하합니다. 임신이네요. 그 순간 세상이 다 멈춘 것 같았어요. 우리는 서로 손을 꼭 잡았어요. 가진 건 없었지만 그 어떤 부자보다 행복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딸을 낳고 나서였어요. 언제부터인지 그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술집에서 늦게 들어오고 월급은 온데간데 없고 술 냄새, 담배 냄새, 고함 소리. 처음엔 그냥 이러다 말겠지 했어요. 근데 그건 착각이었어요. 공장에서도 잘렸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다가 또 나가서 술. 우리는 다툼이 잦아졌고 그 사람이 나한테 손을 대기 시작한 게 밤마다 무서웠어요. 술 마시고 들어오는 날엔 아이를 안고 밖으로 뛰쳐나가야 했어요. 비 오는 날엔 버스 정류장 밑에서 밤을 새웠어요. 남편이 잠들면 다시 몰래 들어가서 잠깐 눈을 붙이고 다음 날엔 또 아무 일 없다는 듯 밥을 차렸죠. 그게 제 결혼 생활이었어요. 하루하루 지옥 같은 생활이었어요. 술만 마시면 목소리가 달라졌죠. 나한테 잔소리하지 마. 술병을 던지고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집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이틀, 3일, 일주일. 술집에서 밤새고 다른 여자와 함께 있다는 소문까지 들렸어요. 처음엔 분노했지만 나중엔 차라리 안 들어오면 마음이 편했어요. 때리거나 고함치거나 그런 일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돈이 떨어지면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오던 그 사람의 얼굴. 이제는 공포였어요. 그날 밤도 술에 취해 들어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아이를 등에 업고 새벽에 몰래 문을 열었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슬리퍼 하나 달랑 신고 뛰쳐나왔어요. 애가 잠들면 나는 담요로 얼굴을 가리고 그저 울었어요. 무섭고 외롭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어요. 새벽녘 간신히 여인숙 하나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허름한 방 한 칸. 이불은 눅눅했고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그래도 그곳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도 집으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집은 집이 아니라 지옥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나는 딸아이를 등에 업은 채 남편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그게 내 결혼의 끝이었어요. 아이를 업고 도망쳐 들어온 여인숙은 허름했지만 내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어요. 그치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막막했어요. 돌도 안 된 이 아이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고향 집엔 내려갈 용기가 안 났어요. 남편이 찾으러 올 수도 있을 것 같았고 엄마에게도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이런 내 사정을 안다는 듯이 여인숙 주인 아저씨가 말했어요. 그냥 여기서 청소와 카운터 좀 도와줘요. 밥이랑 잠자리는 우리가 해줄게. 그 말이 눈물 나게 고마웠어요. 그날 밤 돌도 안 된 딸아이를 품에 안고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이 들었어요. 그 뒤로 나는 새벽마다 복도를 닦고 이불 빨래하고 손님 방 정리를 했어요. 청소부라 불려도 상관없었어요. 내 딸과 밥을 먹고 잘 곳이 있다는 게 그땐 기적이었으니까요. 여인숙 주인 내외는 참 좋은 분들이었어요. 사모님은 나와 내 딸에게 잘해주셨고 주인 아저씨는 내 딸에게 꼭 우유 한 병씩을 사다 주셨어요. 나는 늘 고개 숙여 고맙습니다만 했죠. 정말 그분들은 내게 은인 같았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어느덧 제법 말을 하고 병치레 한 번 없이 잘 자라줬어요. 나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돈을 악착같이 모으고 언젠가 딸아이와 살 방 하나 얻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사모님이 날 대하는 눈빛이 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어요. 나를 슬쩍 피하거나 마주쳐도 인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처음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주인 아저씨가 아이에게 과자를 건네는 걸 본 사모님이 나를 그렇게 째려보더군요.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덮었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설마 나를 의심하시는 걸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다음 날부터 사모님은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고 내가 다가가면 괜히 다른 일을 핑계 삼아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제야 알았죠. 아저씨가 나를 챙겨준 게 사모님 눈에는 좋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더는 이곳에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나는 짐을 쌌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 아이 옷 몇 벌, 그리고 모은 돈 조금. 그동안 감사했어요.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속삭이며 아이 손을 꼭 잡고 여인숙 문을 나섰어요. 떠나는 발걸음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어요. 세상은 내게 늘 잠시의 쉼만 허락했어요. 그래도 그 짧은 여인숙의 시간만큼은 나와 내 딸에게 작은 천국이었습니다. 여인숙을 낳은 날 나는 아이 손을 잡고 복덕방 문을 두드렸어요. 혹시 방 하나 있을까요? 아이랑 같이 살 수 있는데요. 복덕방 아저씨가 나를 훑어보더니 잠시 말이 없었어요. 어린아이를 안고 선 여자를 반길 리가 없었죠. 하루 종일 발품을 팔았어요. 방은 많았지만 돈이 그만큼 되질 못했어요. 그날 저녁 마지막으로 들른 골목 끝 복덕방에서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지하방 하나 있어요. 지하긴 해도 눅눅하지 않아요. 아이랑 살기엔 그 금액으로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리더군요. 방 한 칸, 낮은 천장, 곰팡이 냄새, 낡은 전등 하나. 그래도 내겐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공간이었어요. 이사를 마치고 나니 아무것도 없는 방 한 칸이 텅 비어 있었죠.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제 내 집이 생겼다. 그 생각 하나로 가슴이 벅찼으니까요. 다음 날 아장아장 걷는 딸아이 손을 잡고 시장에 나갔어요. 그릇도 사고
헌 이불 대신 새 솜이불도 하나 샀어요. 시장 아주머니가 새댁 이사했나 봐요? 하며 웃어줬죠. 그 말이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딸아이가 가리켰어요. 엄마, 저거 먹고 싶어? 나는 그동안 참았던 지갑을 열었어요. 따끈한 핫도그 하나를 손에 쥐어주고 옆에선 고구마 마탕을 사서 나눠 먹었어요.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지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행복이란 게 이렇게 작은 거였구나 싶었죠.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딸아이가 손에 쥔 풍선을 놓치지 않으려 꽉 잡고 걷는 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웃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비로소 우리만의 작은 보금자리를 완성했습니다. 딸아이 이불을 깔고 첫 밥을 지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하지만 막상 살 집은 생겼는데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했어요. 아이를 두고 나갈 수도 없고 품팔이를 나가자니 누가 애를 봐줄 리 없었죠. 하루는 아이를 데리고 식당에 나갔어요. 설거지라도 시켜주세요. 하지만 사장님들이 받아줄 리 없죠. 애까지 데리고 일을 한다니 써주질 않더라고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낡은 재봉틀을 중고로 사서 동대문 시장에서 일감을 받아왔어요. 아이가 잠든 밤이면 나는 전기불 아래에서 바느질을 했어요. 공장에서 배웠던 기술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새벽마다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에 아이가 놀라 울기도 했지만 그 소리마저도 기특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았어요. 남들 눈엔 초라했겠지만 아이가 건강하게 잠든 얼굴을 볼 때면 그게 내 세상의 전부였어요. 힘들게 살다 보니 돌잔치도 삼신상도 한 번을 해주지 못했는데 딸아이 생일이 다가와요. 미역국에 큰맘 먹고 산 소고기를 넣어 끓여줍니다. 김치 몇 조각 올려 우리 보기야 생일 축하해. 그렇게 속삭여줬어요. 그래도 그날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밥알을 집어먹으며 한박웃음을 지었어요. 그 웃음 하나가 내 전부였죠. 아이는 어느새 5살이 되었어요. 이제는 내 손을 잡고 시장에 가면 엄마, 이건 얼마야? 하고 묻고 내 등에 엎이던 그 작은 몸은 이제 내 무릎에 얼굴을 기대는 정도가 되었어요. 시장 구석 떡볶이집 아주머니도 아이고, 벌써 이렇게 컸네 하며 놀랄 정도였죠. 아이는 노래를 좋아했어요. 늘 방 한켠에서 노래를 불렀죠. 엄마, 이건 내 노래야. 그렇게 부르며 나를 쳐다보는데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물이 바로 내 앞에 있는 것 같았어요. 밤이면 여전히 재봉틀이 돌아갔어요. 그 소리 덕분에 밥을 먹었고 전기요금을 냈죠. 손끝은 굳은 살로 갈라지고 허리는 늘 굽어 있었지만 아이가 엄마 사랑해. 그 한마디를 하면 모든 게 녹아내렸어요. 그렇게 내 인생은 하루하루 아이의 웃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누가 보면 초라했을지 몰라도 내겐 그 모든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어요. 아이가 5살이 되고부터 아이는 윗집 주인집 외동딸과 곧잘 어울렸다. 주인집 딸은 매일 오후면 쪼르르 계단을 내려와 좁고 어둑한 지하방 복도에서 놀았다. 지하와 지상의 경계만큼이나 미묘한 관계였지만 아이에게 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나를 잠시 안심시켰다. 그날도 해질녘이었다. 갑자기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아이들의 소리겠거니 했지만 곧이어 쿵, 쿵, 쿵 다급하고 성난 발소리가 층계를 밟고 내려왔다. 문이 열리기도 전에 주인집 아줌마의 고함이 좁은 지하방에 들이닥쳤다. 와, 이복이야. 내 인연. 너 이리 와.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주인집 여자는 사시나무 떨듯 우는 자기 딸을 한 손으로 끌어안고 피가 맺힌 손톱 자국이 선명한 볼따구를 내게 들이밀었다. 내년이 감히
내가 지금 누굴 할키요? 내 딸, 보기는 놀라서 내 치마폭 뒤에 몸을 숨겼다. 주인집 여자는 숨은 보기를 향해 눈을 부라리며 손가락질을 했다. 너 당장 나와. 어디 숨어? 내가 오늘 내 버릇을 고쳐야지. 내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다. 평생 고개를 숙여야 했던 지하방 세입자의 삶이었지만 내 자식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무릎을 굽혀 보기를 완전히 뒤로 숨기고 굳은 살 박인 손으로 아줌마를 막아섰다. 아줌마, 아무리 그래도 애한테 그게 할 소리예요? 내 딸 얼굴에 이게 뭔 짓이야? 당장 애 데리고 나가. 애비도 없는 천한년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온 천한년들이라는 말은 내가 밤새도록 돌렸던 재봉틀 소리보다 더 시끄럽게 내 심장을 찔러왔다. 나는 그녀에게 대들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그저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다. 분노도 서러움도 아닌 이 비좁고 어두운 지하방이 내 딸을 향해 던져진 돌팔매 같다는 사실이 나를 무너뜨렸다. 주인집 여자가 욕설을 퍼부으며 씩씩거리며 올라간 후에도 보기는 내 치마를 꼭 붙들고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나는 재봉틀을 멈추고 보기를 품에 안았다. 보기의 작은 등을 쓸어주며 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이 아이만은 절대 나처럼 살게 두지 않겠다. 주인집 여자가 퍼붓던 천한 것들이라는 말이 굳은 살 박인 내 손끝보다 더 오래도록 가슴에 멍울로 남았다. 그 비수는 단순히 세입자에게 던져진 것이 아니었다. 남편 없이 홀로 자식을 키우는 여자에게 쏟아진 사회의 냉대 그 자체였다. 우리 보기에게는 아빠의 빈자리가 너무 컸다. 사람들은 아빠가 없는 아이를 향해 쉬쉬하며 애비 없는 년이라는 잔인한 딱지를 붙였다. 보기가 철없는 아이들의 놀림을 받고 울며 들어올 때마다 나는 가슴을 쥐어뜯고도 묵묵히 재봉틀 페달만 밟아야 했다. 내가 멈추면 그 빈자리가 더 커질까봐 두려웠다. 아이에게 쏟아지는 모진 말보다 더 아픈 건 나 자신에게 씌워진 과부 혹은 호럼이라는 꼬리표였다. 시장에 갈 때도 나는 늘 고개를 숙였다.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에는 동정이 아닌 경멸이 섞여 있었다. 남편의 부재는 죄가 아닌데도 세상은 내가 혼자라는 이유만으로 나를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로 여겼다. 애비도 없는 년을 어미 혼자 키우니 저렇게 버릇이 없지. 주인집 여자가 보기에게 소리를 지를 때 그 목소리에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녀에게 보내는 멸시가 담겨 있었다. 나는 남편의 울타리 없이 지하에 살고 있다는 이혼녀 그 자체였다. 내가 잠시라도 숨을 돌리면 그 괄시와 멸시가 내 딸 보기에게 고스란히 덮칠 것만 같았다. 그래서 나는 쉴 수 없었다. 그날의 멸시는 깊은 상처로 남았지만 겉으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인집 아줌마는 사과는커녕 두 번 다시 우리 보기와 자기 딸이 어울리지 못하게 철저히 막아섰습니다. 아이가 혹여나 윗집 계단 근처에만 가도 낯선 경계심을 담은 시선이 지하방으로 꽂혔습니다. 나는 그 차가운 단절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결국 나는 더 깊은 외톨이가 되었고 세상의 시선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일. 그 돈만이 내 딸 보기의 미래를 지켜줄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그렇게 고독 속의 하루를 메우면서도 가끔은 도망쳐 나온 그 사람의 소식이 문득 궁금해지곤 했습니다. 혹시라도 거리에 나앉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아주 멀리 가버린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는 법적으로 가출자가 되어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된 몸이었습니다.
어차피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양육비나 위자료 같은 개념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던 시대, 내가 가진 건 몸뚱이뿐 그 사람에게서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긴 술주정뱅이의 노름꾼이었던 그 사람이 술에 취해 나와 보기에게 퍼붓던 폭언과 폭행, 대신 돈을 순순히 건네줄 리는 만무했습니다. 그 냉혹한 현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오히려 홀가분함을 느끼며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내게 의지할 곳은 재봉틀 뿐이었습니다. 고독과 멸시, 그리고 과거에 대한 미련까지 모두 밟아 뭉개며 나는 재봉틀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저 그렇게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게 우리 모녀의 시작이었죠. 지하방의 겨울은 참 길었어요. 하루 종일 연탄을 떼도 방 안 공기는 차가웠고 보기는 감기와 기침이 떨어지질 않았죠.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재봉틀 앞에서 눈을 붙이지 않았어요. 한 벌이라도 더 꿰매면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지만. 이사를 갈 수 있으니까요. 그 돈으로 매일같이 부동산을 돌았어요. 전세는 어렵고 그냥 조그만 가게라도요. 그 말에 중개인은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시장 골목 끝에 있는 허름한 가게방 하나를 보여줬어요. 오히려 더 좋았어요. 방까지 딸려 있으니. 가게에서 생활하며 돈도 벌 수 있겠다 싶었어요. 천장은 낮고 벽지는 낡았지만 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어요. 햇살이 바닥까지 비쳤어요. 그 순간 가슴이 울컥했죠. 여기다 이곳이면 되겠다. 우린 마침내 그 지하방을 떠났어요. 낡은 트럭에 이삿짐을 싣고 보기와 함께 그곳으로 향했어요. 그 방 안쪽에 작은 수선대를 놓고 간판에 경자수선이라 써붙였어요. 붓글씨가 삐뚤삐뚤했지만 그 이름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건 제 인생 처음으로 제 이름을 내건 공간이었으니까요. 수입도 전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동대문에서 받아오던 일감과 손님들, 옷도 직접 수선해 주니까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보기는 학교 끝나면 가게로 와서 숙제를 하고 나는 바지단을 꿰매며 라디오를 들었죠. 하루 종일 바느질을 하면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이젠 그 아픔마저 고맙게 느껴졌어요. 매일 아침 가방을 메고 엄마 다녀올게요 하며 나서는 보기를 볼 때마다 그 작디작은 어깨가 얼마나 대견스럽던지요. 이 수선집엔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오고 창문 너머로 노을도 보였어요. 그 작은 변화들이 제겐 세상 어떤 부귀보다 소중했죠. 삶은 여전히 팍팍했지만 우린 더 이상 숨어 사는 모녀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세상 속에서 당당히 내 이름을 걸고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날도 새벽부터 재봉틀을 돌리고 있었어요. 그가 문을 열고 들어왔죠. 그는 손에 따뜻한 캔커피 2개를 들고 있었어요.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같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는 시장 곳곳을 돌며 재봉 재료를 납품하는 사람이었어요. 천 단추 실타래니 파니. 그의 손엔 언제나 일의 흔적이 묻어 있었죠. 가끔은 내 가게 앞에서 커피 한 잔을 두고 갔어요. 그날 이후 나는 그가 오는 날이면 괜히 거울 앞에 서곤 했어요. 굳은 손에 핸드크림을 바르고 머리를 단정히 묶으면서 나도 모르게 웃고 있었어요. 그는 늘 내 가게를 마지막으로 들렀어요. 다른 곳보다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으니까요. 내가 고개를 숙이면 그는 늘 말했어요. 밤늦게까지 일하시네요. 손목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보기는 눈치가 빨랐어요. 엄마, 그 아저씨 오면 표정이 달라져요. 그 말이 민망하면서도 설레었죠. 오랜만에 내 안에서 여자로서의 내가 깨어나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그는 퇴근길에 들러 말했어요. 내일은 시장 휴일이니까 같이 점심이나 먹어요.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그게 내겐 연애의 시작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 그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아무런 말도 없이요. 그제야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시장 입구에 원단 가게가 생겼다기에 들렀죠. 그런데 멀리서 낯익은 트럭이 보였어요. 그가 서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여자가 있었어요. 몸이 굳었어요. 손끝이 떨리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그 사람은 나를 보았지만 모른 척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나는 그가 혼자 사는 줄 알았어요. 왠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늘 외로워 보이는 눈빛이었으니까 내가 멍청했던 거예요. 부인이 없을 거라 믿고 싶었던 건 외로웠던 나 자신이었어요. 가게로 돌아오니 실이 엉켜 있더군요. 아무리 풀어도 풀리지 않았어요. 마치 내 마음 같았어요. 그날 밤 재봉틀을 돌리는데 손끝이 덜덜 떨렸어요. 눈물이 실 위로 떨어져 바늘에 엉겨 붙었죠. 그 사람에게 받았던 캔커피, 그 따뜻한 말, 그 미소 하나하나까지 전부 진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다 거짓이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또 한 번 쓰레기 같은 남자였던 거예요. 나는 그 사람 한마디에 웃고 설레고 기다렸는데 그 사람한테 나는 그저 하루 중 잠깐 스쳐가는 수선집 여자였던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요. 내가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손끝에 따뜻함이 있다고, 그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다고 착각한 게 나였어요. 그게 제일 슬펐어요. 그 사람의 거짓보다 그 거짓을 끝까지 믿고 싶어 했던 내 마음이 더 한심해서요. 밤이 깊었어요. 시장 불빛은 다 꺼지고 내 가게만 아직 불이 켜져 있었죠. 나는 바보였어요. 나이 먹어도 마음은 이렇게 어리석을 줄 몰랐어요. 그래요. 이제 정신 차렸습니다. 나는 또 문을 열겠죠. 경자수선. 오늘도 영업합니다. 이젠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다시 집세를 내고 보기 학원비도 밀리지 않게 챙기고 손님 옷 맡기면 기한 안에 딱딱 맞춰드리고 이게 내 인생이에요. 나 홍경자의 현실이에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 수선집 문을 연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보기는 중학생이 되었고 이젠 나보다 키가 더 큽니다. 가게 일도 이제 자리가 잡혔어요. 단골 손님도 많고 명절 전엔 밤새 바느질을 해야 할 만큼 일이 밀리죠. 돈도 조금씩 모였어요. 예전엔 하루살이였는데 이젠 통장에 잔고가 남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이혼녀, 애비 없는 자식,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따가운 시선은 여전했어요. 그래도 보기는 참 씩씩했어요.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대요. 내 엄만 이혼했다며? 그 한마디에 주먹이 먼저 나갔다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불러서 야단을 맞았지만 나는 그날 울고 싶도록 고마웠어요. 보기가 울면서 말해요. 엄마 그런 말 들으니까 너무 화났어요. 그 말에 목이 메었죠. 그동안 내가 참고 삼킨 모든 말들이 보기의 눈에서 터져나온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보기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보기 숙제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 작은 숨소리 하나에도 가슴이 아렸어요. 이 아이는 이제 나보다 더 강하구나 그 생각에 울컥했어요. 보기는 여전히 학교에서 씩씩하게 지내요. 가끔 친구들과 부딪혀도 결국 먼저 손을 내미는 건 보기예요. 엄마 싸워도 괜찮아요. 다음날 사과하면 괜찮아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구석이 짠했어요. 겉으론 밝은 척 하는 게 아닐까? 저 속을 내가 몰라주는 건 아닐까? 나는 이제 세상이 뭐라 해도 괜찮아요. 보기는 내 전부고 내 자랑이에요. 이제는 그 어떤 말보다 그 아이의 웃음이 내 인생의 보상이 됐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여전히 살아갑니다.
수선집 바늘은 오늘도 돌아가고 우릴 이혼녀와 애비 없는 자식이라 부르지만 나는 압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단단하게 꿰매진 모녀라는 걸. 보기는 이제 고등학생이 됐어요. 어릴 적엔 내 옆에서 바느질 실을 감던 아이가 이젠 대학을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 디자인 전공할래요. 예쁜 옷 만들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어쩌면 내 손끝에서 이어온 바느질이 보기의 꿈으로 피어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보기는 새벽까지 공부를 합니다. 책상 위엔 색연필과 패턴 도안이 가득해요. 가끔 나를 닮았는지 집중하다가 바늘을 떨어뜨리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웃어요. 그래요. 보기는 이제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날도 시장에서 원단을 사러 나갔어요. 늘 가던 골목길, 늘 보던 사람들. 그런데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어요. 그 사람 그는 예전보다 조금 늙었고 트럭 옆에서 납품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잠시 눈이 마주쳤죠. 그는 멋쩍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오랜만이네요. 경자씨.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오랜만이네요. 그 한마디로 충분했어요. 그 안에는 미련도 아픔도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보기가 뛰어나오며 말했어요. 엄마. 합격했어요. 대학 붙었어요. 그 순간 하늘이 눈부시게 밝아졌어요. 나는 보기를 꼭 안았습니다. 그 아이의 손이 따뜻했어요. 그래요. 세상은 아직도 우리를 수군거릴지 몰라도 이제 그 시선이 두렵지 않아요. 우린 우리 길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밤이 되면 보기는 도안을 그리고 나는 재봉틀을 돌립니다. 서로 다른 일을 하지만 둘 다 같은 꿈을 꿉니다. 보기는 미래를, 나는 오늘을 꿰매고 있죠. 그렇게 우리 모녀의 인생은 오늘도 천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날은 겨울비가 내리던 오후였어요. 가게 문 앞에 낯선 그림자가 서 있더군요. 처음엔 손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어요. 그 사람이었어요. 보기 아버지. 머리가 희끗해졌고 눈가엔 세월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지? 그 말 한마디에 억눌러온 세월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이제는 울지 않았어요. 그때의 나는 그 어떤 감정보다도 담담했으니까요. 그는 잠시 가게 안을 둘러보다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보기 대학 간다며 이거 등록금에 보탰어. 나는 봉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젠 늦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죠. 늦은 건 알아. 그래도 한 번은 와야 할 것 같아서. 그리고 그는 비 오는 골목을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그 뒷모습이 왠지 예전보다 작아 보였어요. 그날 저녁 보기가 엄마, 그 사람 아빠죠? 나는 놀라서 물었어요. 어떻게 알았어? 보기는 미소를 지었어요. 나봤어요. 시장 골목에서 나오는 거.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보기가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 나 괜찮아요. 이제 그냥 남 같아요. 아무 감정 없어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돈을 주고 갔다면 엄마와 나에 대한 미안함 아닐까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보기는 이제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요. 그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지만 보기는 그 모든 상처를 품고도 누구보다 단단하게 자라줬어요. 밤이 되어 보기는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나는 여전히 재봉틀 앞에 앉았어요. 창문 밖 빗소리가 잦아들 무렵 나는 속삭이듯 혼잣말했어요. 그래, 이제 정말 끝났구나. 이제는 원망도 미련도 다 흘려보내자. 그리고 바늘을 들었어요. 찢어진 천 하나를 펴며 아까 하지 못했던 말을 조용히 말했죠. 보기 아빠 고마워요. 이제 그만 서로 평안하길.
보기는 대학에 갔어요. 장학금까지 받았죠. 성적도 좋고 학교 디자인 공모전마다 상을 타오더군요. 어릴 땐 색연필로 낙서만 하던 아이가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작품을 설명하더라고요. 내 손보다 훨씬 능숙한 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상까지 받아오니 그저 대견하고 믿기지가 않아요. 가끔 시장 어른들이 말하죠. 경자 씨 딸 참 잘 컸네. 그 힘든 집에서 저렇게 되기 쉽지 않은데. 그 말이 들릴 때마다 눈물이 아닌 미소가 먼저 나왔어요. 이제 보기도 크고 이 가게방에서 더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낮엔 가게 문을 열고 밤엔 그 안쪽 방에서 자던 생활도 이제는 끝을 낼 때가 됐죠. 그동안 아껴 모은 돈이 제법 됐어요. 보기의 말처럼 집다운 곳을 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방 2칸짜리 빌라를 알아봤어요. 주인 할머니가 그러시더군요. 햇살 잘 들어요. 따뜻한 집이에요. 그 말에 계약서에 사인하면서 괜히 웃음이 났어요. 이제 우리도 창문 여는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요. 엄마 커튼은 내가 직접 만들게요. 학교 과제할 때 배운 디자인이 있어요. 정말로 그 아이는 천을 재고 미싱을 돌리더니 내가 만든 것보다 훨씬 예쁜 커튼을 만들어 걸었어요. 그 손끝이 이제는 나보다 더 능숙했죠. 이삿날 보기는 쉴 틈도 없이 움직였어요. 이건 학교 친구가 버리려던 책상인데 아직 멀쩡해서 내가 가져왔어요. 보기는 그렇게 책상과 의자를 들여놓으며 방을 정리했어요. 사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 쓰였어요. 책상이며 의자 다 새 걸로 사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보기는 오히려 웃으며 말했죠. 엄마, 이건 새 거보다 좋아요. 내 손으로 다시 쓸 수 있게 만들 거예요. 그 말에 괜히 울컥했어요. 그 아이는 이미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며칠 후 보기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엄마 아르바이트 해서 받은 돈이에요. 이제 낡은 벽 말고 가게 도배 새로 해요. 나는 웃다가 결국 울었어요. 그냥 참 따뜻했어요. 도배한 가게는 훨씬 밝아졌어요. 벽이 하얘지니 사람 얼굴도 환해 보이더라고요. 손님들도 들어오며 가게 바꿨네 하시죠. 보기는 종종 들러서 커피를 내려줘요. 밤이면 나는 새집 커튼을 닫고 보기 방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봅니다. 그 불빛이 내 평생 노력의 대가 같아요. 이젠 큰 꿈은 없어요. 그저 보기가 자기 인생을 잘 살아주고 내가 아프지 않고 하루하루 일할 수 있으면 그걸로 됐죠.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고 햇살이 바닥을 비추는 집. 가게엔 라디오 소리와 재봉틀 소리가 함께 도는 하루 그래요. 이제야 숨 좀 돌리고 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들어 눈이 부쩍 침침해졌어요. 바늘기가 흐릿하게 보여서 한 번의 실을 꿰기가 점점 어려워졌죠. 예전엔 감으로도 척척 꿰던 손이 이젠 자꾸 떨려요. 수입이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단골도 많고 일감이 밀릴 정도니까요. 그런데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손목은 저리고 허리는 늘 뻐근하고 하루 종일 앉아 있다 보면 목이 뻣뻣하게 굳어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버텼어요. 조금만 더 하자. 그 말로 하루하루를 견뎠죠. 하지만 요즘은 이상해요. 모든 게 조금씩 느려지고 조금만 앉아 있어도 몸이 먼저 항의하네요. 그래서인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만 정리할 때가 됐나? 보다 수선집 문을 닫는다고 생각하니 마음 한켠이 허전했어요. 그래도 스스로에게 솔직해야겠더라고요. 이젠 정말 몸이 버텨주질 않아요. 그렇다고 집에만 있을 순 없죠. 배운 게 이 일뿐이지만 그래도 아직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고 싶어요. 60대이라지만 마음은 여전히 현역이에요. 요즘 동네 언니들 사이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있으면 괜찮다더라.
나이 있어도 일할 수 있고 사람도 만나니까 외롭지 않다 그 말을 듣고 한참 생각했어요. 그래, 이젠 새로운 걸 배워야겠다. 수선집이 내 삶의 전부였지만 이제는 나를 다시 꿰매줄 또 다른 일이 필요하겠죠. 오늘도 재봉틀 앞에 앉아 원단을 정리했습니다. 손때 묻은 가위와 줄자, 낡은 단추통을 보니 가슴이 조금 먹먹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어요. 나는 이 일을 정말 열심히 했고 그 덕에 보기는 잘 자라줬으니까요. 이제는 내 인생의 다음 장을 준비해야겠죠. 재봉틀 대신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일로. 그게 내 두 번째 인생일지도 모르겠어요. 수선집을 정리하고 나서 한동안 멍했어요. 아침마다 돌아가던 재봉틀 소리가 없으니 세상이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인생은 참 길어요. 수선집 문을 닫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작은 평생교육원에서 수업을 시작했어요. 책상 앞에 앉으니 괜히 손이 어색했지만 선생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사람의 손을 잡는 일은 그 손끝의 마음을 보는 일입니다. 그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그동안 천을 꿰맸다면 이제는 사람의 마음을 꿰매는 일을 하는 거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왠지 뿌듯했어요. 나랑 비슷한 또래 언니들도 많았어요. 식당 일하다 오신 분, 손자 봐주다 오신 분 다들 사연 하나씩 품고 있더라고요. 수업 끝나면 같이 밥 먹으러 가요. 김치찌개에 밥 말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죠. 우리도 공부하니까 젊어진 기분이야. 그 말에 다들 웃어요. 나도 오랜만에 웃었어요. 마음껏 드디어 자격증 시험을 봤어요. 오랜만에 시험지를 받으니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래도 하나씩 써내려갔어요. 이건 나를 위해 보는 시험이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어요. 며칠 뒤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는 정말 재봉틀 처음 돌리던 날처럼 설렜어요. 이 나이에 내가 자격증을 따다니 혼잣말로 웃었죠. 이제는 실습도 나가요. 요양원에 가면 어르신들이 제 손을 꼭 잡아요. 손이 따뜻하네.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죠. 아,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그게 그렇게 고마웠어요. 보기는 이제 대학 졸업반이에요. 요즘엔 남자친구도 생겼대요. 엄마 진짜 좋은 사람이야. 그 말에 나도 웃었어요. 이젠 그 아이가 제 인생을 꾸려가고 있구나 싶었죠. 이제는 보기도 보기대로 행복하고 나도 나대로 행복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나이 들면 외로워진다고 하죠. 근데 나는 요즘이 더 좋아요. 내 이름으로 무언가를 배우고 내 손으로 누군가를 돌보는 지금이 오히려 젊을 때보다 훨씬 살아있다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합니다. 경자야, 오늘도 잘 살아보자. 이젠 그 한마디면 충분해요. 요양병원에 들어온 지 벌써 반년이 넘었어요. 하루하루 정신이 없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부터 치매 어르신까지 손이 안 가는 분이 없어요. 몸은 늘 피곤하지만 이상하게 하루가 짧아요. 예전엔 재봉틀 앞에서 천을 다뤘다면 이젠 사람의 손을 다루고 있죠. 다르지만 똑같이 정성을 써야 하는 일이에요. 어르신들이 내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워요 할 때면 그 짧은 한마디가 하루의 피로를 다 풀어주거든요. 물론 힘든 일도 많아요. 치매 어르신은 밤새 병실을 나가려 하시고 식사 안 하신다고 버티는 분도 많아요. 처음엔 속상하고 화도 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분들이 아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이고, 오늘은 어디 가세요? 하고 웃어드리면 그제야 표정이 누그러져요. 이 일 아무나 못한다는 말. 이젠 정말 알겠어요. 그래도 나 혼자 버티는 건 아니에요. 동료 언니들이랑 같이 일하면서 서로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다도 떨고 퇴근길엔 가끔 김밥 한 줄 나눠 먹기도 해요. 그게 또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요즘 들어 이렇게 웃은 게 얼마만인지 내 나이에 친구가 생긴 게
참 감사하죠. 복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 남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처음엔 그냥 친구인 줄 알았는데 식탁 앞에서 복이가 말하더군요. 엄마 나 결혼하려고 해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콩 하고 내려앉았어요. 기쁘고 또 서운했어요. 이제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싶었죠. 예비사위는 참 반듯한 청년이에요. 복이 말처럼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눈빛이 맑아요. 식사 자리에서도 어머님 하며 챙겨주는데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복이 참 잘 컸다. 이제 진짜로 혼자서 설 수 있구나. 결혼 준비를 하면서 둘이 웨딩드레스 고르러 다니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복이는 나를 데려가서 꼭 묻더라고요. 엄마, 이 드레스 어때? 그 순간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너는 이제 더 빛나는 인생을 살아야지. 나는 여전히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복이는 자기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해요. 우리 둘 다 바쁘지만 가끔 주말이면 같이 밥 먹고 얘기 나눠요. 엄마, 힘들지 않아? 힘들긴 하지. 근데 재밌어. 왜 재밌어?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좋아. 이젠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어색하더라. 그렇게 웃으며 밥을 먹는데 복이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너무 고마워요. 그 말에 순간 목이 메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웃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입소 안내를 하고 있었어요. 환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침대를 정리하고 수건을 갈아두었죠. 들어오는 사람은 남자 한 명과 무표정한 젊은 아들이었어요. 아들은 인사를 건네지도 않고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툭툭 말했죠. 목소리도 싸늘했고 태도는 더 차가웠어요. 병실 안 공기가 얼음장 같았죠. 그리고 침대 위에 누워있던 남자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복이 아빠였어요. 얼굴은 많이 늙었고 몸의 반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말도 잘 안 나오는지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죠. 의식은 있었지만 눈빛만 남아 있었어요. 아, 세상에. 그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을 줄이야. 간호기록을 보니 뇌출혈 2년의 기록에 지금은 아들이 보호자로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그 아들 눈빛이 참 차가웠어요. 이 아빠도 그 아들도 세월이 가도 변한 게 없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날 밤 퇴근길 내내 머리가 복잡했어요. 억울함도 분노도 연민도 뒤섞였죠. 이게 인연이라는 건가 아니면 벌이라는 건가. 그래도 다음날 출근해서 나는 그 병실 문을 열었어요. 그 사람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그건 내 일이 아니었어요. 복이 아빠는 나를 알아봤을까요?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어요. 그 순간 내 마음도 덜컥였지만 그냥 조용히 손을 닦아드렸어요. 차갑네요. 물 조금만 데워 올게요. 그 사람은 아무 말도 못했지만 눈물이 한쪽 눈가로 흘렀어요. 나는 수건으로 조심히 닦아드리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그 말이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제야 나도 조금 울컥했죠. 그의 아들은 여전히 무뚝뚝했어요. 병실에 들렀다 나가며 퉁퉁거렸죠. 그 집을 도망쳐 나온 후 복이 아빠가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처음엔 배신감이 밀려왔지만 곧 생각했죠. 술과 노름에 미쳐있던 남자에게 이제 더는 미련이 없다고. 그 후로 또다시 이혼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는 건 이번에 병원에서 처음 알았어요. 그 아들을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요. 그 아이의 눈빛엔 아버지에게서 받은 사랑보다 원망이 훨씬 깊게 박혀 있었거든요. 그걸 보니 알겠더라고요. 복이 아빠는 새 가정을 꾸렸어도 결국 똑같이 상처만 남긴 사람이었어요. 그 아이에게도 예전에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그게 참 씁쓸했어요. 며칠 뒤, 복이 아빠는 미약하게 손을 들어 내 손을 잡았어요. 말은 못하지만 그 눈빛에 무언가 담겨 있었죠. 후회인지 미안함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는 이제 묻지 않아요. 그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젠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그날 이후 내 마음속을 짓누르던 미움이 조금씩 녹아내렸어요. 오랜 세월 동안 단단히 굳어있던 원망이 봄눈처럼 스르르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어쩌면 그게 진짜 용서인지도 모르겠어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나 자신을 가볍게 하기 위한 용서요. 나는 너무 오래 과거를 꿰매며 살아왔어요. 이젠 그 실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죠. 이제 그 사람도 그리고 나 자신도 그 긴 인연의 실밥에서 놓아주려 합니다. 그래요. 미움이 다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이상할 만큼 따뜻한 평화였어요. 누군가의 마지막 간호가 결국 내 인생의 마지막 용서였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죠. 하지만 그건 결코 불행한 인생이 아니에요. 경자의 재봉틀은 이제 멈췄지만 그 손끝의 온기는 여전히 누군가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